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중3 국어 미래엔 출판사입니다. 1단원 삶을 배우는 독서 속에 있는 소단원 2 시집 읽고 해석하기에 있는 신동엽 시인의 보문이라는 시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3페이지에 보문이라는 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책에는 좌측에 이 시 보문이라는 시는 68년도에 한국일보에 실린 작품으로서 봄과 겨울이라는 상징적 대입을 통해 우리나라 분단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음이라고 이 시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남북 간의 어떤 분단의 현실을 그리고 있는 시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을 담고 있는 시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꼭 원래 말하고자 했던 원관념이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줄 알아야 이 시를 좀 공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바로 배운 포인트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배운 포인트입니다.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라고 써봤습니다. 특히나 이 신동엽 시인의 보문이라는 시는요, 그 각각 개개인의 어떤 시어들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외세를 상징하는 시어들, 우리 국토를 상징하는 시어들,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자, 그 시어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봄과 겨울의 특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봄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 그 다음에 겨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 그런 통념적인 어떤 사고와 맞닿게 지금 이 시 속에서 봄이라는 계절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 시의 내용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이라고 써봤습니다.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 반영론적 관점과 그 다음에 절대론적 관점 정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냥 이 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떤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정도는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론적 관점과 그 절대론적 관점 혹은 구조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하면 어떻게 각각의 의미들이 달라지게 되는가,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강의를 갖다가 제시한다면 여기 우측에다가 상단에 선생님이 링크를 해놓을게요. 여기다가. 자, 그러니까 이 링크한 강의를 꼭 보고 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 강의의 내용, 그러니까 즉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는 걸 파악했어요. 그래서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작품이 만들어졌던 당시에 혹은 작품이 다루고 있는 그때 당시, 즉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는 감상 방법,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작품 그 자체만을 분석하는 방법, 이런 문학작품 감상에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모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이 수업을 원활하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강의를 꼭 좀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보문이라는 시 분석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앞서 말한 대로 선생님의 그 문학작품 감상의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한 강의를 모두 빠짐없이 들은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 다음에 이 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봄과 겨울이라는 개념이 대립되는 개념들이 존재하는데요. 일단 봄부터 우리 동그라미 치고 들어갑시다. 일단 봄은 남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를 먼저 최소 10번 읽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은 대충 짐작할 수 있거든요. 자,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하자면 통일입니다. 통일. 아니면 화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습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진정한 통일, 화해의 시대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상징하는 바가 이런 봄인데 근데 이 봄이 남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남해와 그 다음에 이 북녘이라는 개념들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외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외세. 사실 우리나라를 좀 그려본다면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충 그려봤습니다. 대충 여기가 북한이고 여기가 남한인데요. 분단된 상황입니다. 이 분단의 현실 속에서 이 봄이라는 진정한 통일은 남해에서도 여기서도 오지 않고 그 다음에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모두 결국 외세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그 외부의 세력으로 인한 어떤 통일이 아니라 결국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통일이라는 것은 이 북한과 남한 사이의 어떤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오는 화해 속에서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 되면 바로 그냥 여러분들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해석이라는 걸 눈치챌 수 있겠죠. 그죠? 문학작품 감상의 여러 가지 관점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이 신동엽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는요, 사실 남해, 북녘 이런 거 나오고 제주, 두만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미움의 세부치들 뭐 이런 어떤 그 이념적인 어떤 단어들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이거는 그때 당시에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시예요. 이 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이 봄은이라는 시는요, 반영론적 관점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접근해야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진정한 통일은 외세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실 이 외세라고 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둘러싼 외부 세력이라고 쓰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봄이라는 계절과 상반되는 계절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겨울이라는 계절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겨울이라는 계절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춥고, 그죠?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이 겨울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나무까지는 다 떨어져서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그런 추운 계절인 겨울이 등장하잖아요. 하지만 그에 비해서 봄은 슬슬 이제 얼었던 얼음이 녹고 눈도 녹고 그 다음에 가지에는 새싹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겨울잠을 잤던 동물들이, 즉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로서 등장하는 봄이라는 이미지로 이 봄을 아주 따뜻한 이미지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사실 봄이라는 계절은 그리 따뜻한 계절은 아니죠. 기온으로 봤을 때. 하지만 겨울이라는 아주 추운 속성의 계절에 비해서는 그 추운 겨울을 이제 녹여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계절로서의 봄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문에 이 봄은 따뜻함의 속성으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단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 들어갑니다. 자,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눈짓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봄의 속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그럽대요. 그 다음에 빛이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봄의 속성에 대해서 우측에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너그럽고 빛이 나는 그 봄이, 이게 수식해주는 거죠. 너그럽다, 빛나는 이 봄을 수식해주는 것이죠. 그 봄의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는 것도 하나의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시적 화자가 제주라는 말과 두만이라는 말을 갖다가 집어넣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명을 집어넣는 이유가 있죠. 제주는 어쨌든 최남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 남쪽에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만강지역은 북쪽 부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제주에서 두만까지, 제주에서 여기 제주 있죠. 여기 이거 안 그려놨네요. 여기 제주 이렇게 있죠. 제주에서 두만까지, 그죠? 남과 북 모두 아우른 개념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면 되냐면요, 우리나라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상당히 어조가 어떻습니까? 단정적인 어조죠. 그죠? 아주 의지가 강하다는 걸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우리나라의 통일은 다른 나라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국토에서 우리 민족이 스스로 진정으로 화해하여 손을 잡고 통일을 해야만 한다라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어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딘 이 아름다운 논밭, 우리 국토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아름다운 논밭이라는 것은 우리 국토, 즉 민족의 삶의 터전인 조국, 거기에서 이 움튼다. 뭐가 움튼다는 거예요? 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봄에 대한 속성,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 이 얘기로 봐서는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꺾기 표시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특히나 통일의 싹은 이 땅에서 움터야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엔 자주적 역량에 기반한 통일을 강조한다. 즉 자주 통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의 힘을 빌려서 통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 민족이 서로 합심해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닌 우리만의 힘으로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시의 주제입니다. 이 시의 주제. 알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아주 힘주어 단정적인 어조로 얘기하고 있죠. 의지가 아주 강한 어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개념에 대해서 나와요. 드디어 겨울이 나옵니다. 앞서 봄의 긍정적인 계절로 등장했던 봄의 속성과 달리 겨울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 또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시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이지만 어떤 무엇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그것과 상반되는 개념의 다른 무언가를 등장시켜서 둘을 대비시킵니다. 그럼으로써 이 시적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을 더욱더 뚜렷하게 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겨울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럼 겨울 어떤 속성을 가진 친구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매섭다. 이 말 자체, 어휘 자체에서도 느껴지듯이 그리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이 겨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냐면 바로 분단입니다. 분단. 그리고 이 네모친 이 하늘색 네모 표시에 있는 이런 시어들은 모두 외세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 바로 이 부분,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 봄은 서로의 어떤 앙금을 눈 녹듯이 녹여서 화해하게끔 만드는 그런 속성이라 본다면, 알죠? 여러분들. 친구끼리 엄청 싸웠을 때 정말 냉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국가와 국가 간에 정말 실제로 존재했던 미소 간의 갈등, 냉전 시대도 존재했었고요. 거기에는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속성이 바로 뭡니까? 춥다! 춥다! 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죠? 찰 냉자가 들어가죠. 한자에. 그 냉자와 관련된 이 매서운 눈보라.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갈등을 의미합니다. 갈등. 어떤 갈등? 민족 간의 갈등을 얘기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분단을 불러왔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렇다면 요 세 줄,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 라고 얘기하는 요 세 줄로만 봐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중간 결론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분단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분단의 원인. 잘 생각해 보세요. 분단의 원인은 내부에 있다? 우리 민족에게 있다? 아니다.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외세에 있다. 알겠죠? 바다와 대륙 밖, 외세로 상징되는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시련과 고난과 역경이 외부에서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족 간의 갈등 혹은 뭐 분단 이런 것들은 모두 이 외세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1940년대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세의 움직임을 잘 살펴본다면 교과서 327쪽에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여러 열강들이 공동으로 우리나라를 관리하고 신탁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념에 따라서 남과 북이 갈라지고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휴전국가로서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죠? 결국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언급하는 여러 해석들에 대한 내용들은 뭐 분단, 통일, 그 다음에 민족 간의 갈등 이런 내용으로 짐작컨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문학 작품 감상의 관점에 있어서 반영론적 관점에 의한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사회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중심으로 이 시를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 거란 얘기예요. 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반영론적 관점으로 이걸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절대론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즉 그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내용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분단이라든지 통일이라든지 외세라는 내용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되죠. 그죠? 겨울이 바다와 대륙 밖에서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구나. 그 다음에 이 시에는 어떠한 수사법이 쓰였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을 노렸구나. 그 다음에 어조는 어떻구나. 그것만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는 이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의도했던 바도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시를 썼기 때문에 이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한 게 크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겨울은 그 매운 눈보라를 몰고 온 부정적 계절로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올 너그러운 봄, 또 너그럽다고 얘기하죠. 그죠?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자, 여기에서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도 아까 앞서 언급했던 자주통일에 대한 의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렇게 써볼게요. 여기 이 부분은요. 네, 자주적 통일에 대한 의지, 뭐 혹은 열망이라고 써도 돼요. 열망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만큼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라는 이 말에서 시적 화자의 어조가 느껴지잖아요. 강한 열망을 담고 있는 단정적인 어조가 느껴지잖아요. 그죠? 움터요 뭐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움틀 것이다 움틀이라 이런 식으로 마치 확신하듯이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강한 의지와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어조에서. 어조가 그렇습니다. 그죠? 이런 어조 속에서도 시적 화자의 어떤 의도, 그 마음의 어떤 정도를 갖다가 파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 3년 쪽에서 겨울의 속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위에서 봄에 대한 속성을 지금 이렇게 정리해 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겨울의 속성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이렇게 일단은 겨울의 속성 매서운 눈보라를 몰고 왔다 라고 썼습니다. 물론 마지막 년에도 겨울의 속성 있는데요. 일단 요거 읽어보고 그 다음에 여기다 정리하죠. 움터서, 그러니까 봄이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시어는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이 미움의 새부치라는 이 시어가 시험에 많이 등장한 걸 봤거든요. 얘는 사실 단골 소재입니다.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그래서 이 미움의 새부치라는 것을 꼭 알아둬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움터서 봄이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린답니다. 그러면 강산을 덮은 미움의 새부치들은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겨울이 만든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미움의 새부치들로 우리 강산을 덮음이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겨울이 그러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미뤄 짐작컨대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새부치들, 누가 강산을 그 미움의 새부치들로 덮어놨겠습니까? 겨울이 매운 눈보라도 몰고 왔고 그 다음에 겨울로 인해서 그 분단으로 인해서 그 미움의 새부치들, 그러니까 군사적 대립과 긴장 이런 것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미움의 새부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라고 해석하면 무난할 겁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아주 참신한 표현인 것이 미움의 이 새부치들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어떤 현실을 아주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단 조국의 현실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요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국토 전체를 덮어버린 서로 간의 어떤 불신, 군사적 대립, 증오를 바탕으로 한 어떤 긴장 이런 것들을 아주 요 압축적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이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네.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봄이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린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 너그럽다, 빛난다,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 가지만 더 이렇게 추가해 보겠습니다. 미움의 쇠붙이들을 녹일 수 있다. 예, 그건 바로 봄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자습서에서는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 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꺾게 표시한 다음에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통일이 되어 군사적 긴장과 대립이 사라지기를 기대함.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 기대함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기대함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자습서에서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까? 봐봐요.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리겠지라고 얘기했어요. 분명 지금 현재는 그 미움의 쇠붙이들이 눈 녹이듯이 흐물흐물 녹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우린 짐작할 수 있겠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녹여버리겠지라는 말에서 그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앞에까지는 좀 단정적인 어조였지만 여기서는 그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어떤 기대입니다. 기대.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기대에 가득 찬 어떤 어조가 여기서 느껴지는 것이죠. 녹여버릴 것이다. 녹여버리겠지. 분명 그럴 거야. 그럴 날이 오기를 난 바래. 분명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녹여버리겠지 하고 이 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강렬한 염원이 담긴 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통일된 조국을 엄청나게 바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도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자습서에 나와 있는 요 1, 2, 3, 4연을 정리한 것을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줄게요. 옆에다가. 그래도 필요하다고 느끼는 친구도 있을까봐 짧게 정리해 주겠습니다. 자, 1년과 2년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통일된 조국에 대한 염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 짓죠. 자, 핵심 정리입니다. 봅시다. 갈래, 현대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자면은 비교적 요즘에 만들어진 거니까 현대시고요. 형식상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용시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참여시. 이 참여시라는 말은 사실 생소할 겁니다. 이 참여시라는 말은요, 뭐냐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자면 참여시라는 것은 정치적, 사회적 사안을 문제 삼고 그것에 대한 어떤 변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참여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내용, 사회적인 문제, 그것을 다루고 있는 시가 참여시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시가 사실 통일, 분단 이런 내용들은 사실 정치적이기도 하죠. 그죠? 근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참여시로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참여시라는 얘기가 나온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런 참여시의 종류는 비교적 그 표현론적 관점, 그것도 괜찮겠지만 주로 반영론적 관점에서 접근해야지만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어떤 해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시가 만들어졌던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시간적인, 사회적 배경이 어떻게 되길래 이런 시를 썼을까를 고민해야지만이 진정 그 시인의 시적 화자의 의도를,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성격은 참여적입니다. 상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상징적인 시어들 많이 등장했죠. 그죠? 그리고 결국 자주통일에 대한 염원을 강렬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품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움의 쇠붙이들을 다
녹여버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선생님이 미움의 세부치들이라는 얘기가 언급이 나와서 지금 앞서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갖다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빼먹지 말고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미움의 쇠붙이. 선생님이 아까 언급하기를 군사적 대립과 긴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온도차로 얘기한다면 미움의 쇠붙이는요. 따뜻한 속성에 가깝겠습니까? 아니면 차가운 속성에 가깝겠습니까? 맞습니다. 차갑다라는 속성에 가깝다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겨울이라는 개념과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친구죠. 겨울은 차갑죠. 쇠붙이, 쇠붙이 기본적으로 차갑잖아요. 만졌을 때, 볼에 갖다 댔을 때 뭔가 상당히 따뜻한 온기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가운 속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차갑다라는 속성. 자, 그래서 이 미움의 쇠붙이는 차갑다는 속성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시가 촉각적인 신상을 드러내는 노골적인 시어의 제시가 여기엔 없다는 얘기예요. 이 시 속에 촉각적인 심상을 자극하는 시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지만 넌지시 겨울은 춥다라는 개념, 매서운 눈보라 뭐 이런 식의 개념. 그 다음에 봄은 어떻게 해준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버린다. 이런 식의 어떤 말을 통해서 넌지시 우리들의 촉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시라는 점이 좀 약간 흥미로워요. 알겠죠? 대놓고 촉각적 심상을 자극하는 시어들이 등장하진 않지만 겨울이라는 개념, 눈 녹듯 녹여버린다는 개념, 그 다음에 미움의 세부치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떤 건 따뜻한 속성이고 어떤 건 차가운 속성의 어떤 시어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들로 하여금 넌지시 촉각적인 심상이 기대어서 많이 시를 해석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됐죠? 네.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네, 그냥 그렇다고요. 미안합니다. 괜히 쓸데없는 말한 것 같아요. 네, 미안합니다. 자, 주제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특징은 봄과 겨울의 상징적 대립으로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면 시적 화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 말이죠. 봄이죠, 봄. 그죠? 겨울을 등장시켜서 봄의 따뜻함을, 겨울의 차가운 그 눈을, 미움의 세부치들을 녹여버리는 계절로서 등장하는 봄을 더욱더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립을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더라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정적인 어조 분명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적 화자의 강렬한 어떤 통일에 대한, 자주적 통일에 대한 염원이 담긴 부분이 단정적 어조에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조를 통해서. 알겠죠? 어조를 통해서 소망을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시험 앞두고 많이들 고생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열심히 필기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앞에다 두고 가르치고 부모님 앞에서 얘기하고 하면서 점차 실력이 더 느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정진해 나가십시오. 결국엔 좋은 결과가 따를 것이라 믿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